오늘은 한일고대사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임나일본부 가설에 대한 그 실체와 진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별도의 특강으로 마련했습니다. 요즘 이제 여러분들 그 작년 2019년 7월에 아베 정권이 그 반도체 소재 부품을 한국에 대해서 수출 중단 규제를 했죠. 그것을 이제 하나의 그냥 일본의 그 정치적인 어떤 해프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한일 간에 있을 수도 있는 그 전쟁의 계시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좀 넓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한 개인 수상이 자기가 자기로 임의로 수출 규제를 단행하라 이런 게 아니라 벌써 몇 개월 전서부터 일본의 내각과 그리고 그 일본의 그 보수 우익 단체인 일본 회의라는 조직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해서 내린 결정을 그냥 아베 수상이 선포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그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심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임나일본부설, 오늘 내가 가졌길래는 이 임나일본부설이 한동안 한 10여 년 동안 아무 얘기가 없다가 최근에 이제 그 중학교 교과서에 다시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평화헌법, 이거를 개정하기 위해서 이제 동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국민적 신임을 받아서 이 평화헌법 개정에서 일본이 대외적인 전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이 한일고대사에 있어서 주요 쟁점이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정치계나 또는 역사학계나 또는 언론계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못하고 그냥 방어적인 수단으로 임나일본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큰 문제죠. 이걸 정확하게 또 해설하는 사람도 여태까지 제가 못 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 이 임나일본부의 실체에 대한 특강을 하면서 이거를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거의 그 임나일본부설의 근원은 경성제국대학에 있었던 일본인 사학과 교수 스에마츠 야스카즈 말썽보아라는 그런 교수가 임나흥망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 임나흥망사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AD 4세기에서 6세기, 그러니까 200년간이죠. 200년간 한반도 남부로 일본이 정벌해서 와서 남부를 지배했다, 200년간. 예?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일제에서는 이 설에 의해서 우리가 그 조선을 침략한 게 아니라 과거의 일본의 고토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 침략의 이론적 근거로서 정당화하려고 했던 이론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다시 교과서에 사입한다는 것은 그 의도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임나일본부를 설명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 번 되풀이해서 얘기했지만 그 한일 고대사의 그 정확한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것을 임나일본부서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가 74년도인데, 제가 이제 그 역사반, 특활반 역사반에 반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연하게 그때 비류백제라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나중에 그게 1981년에 김성호 선생이 비류백제와 일본의 국가기원이라는 책을 내서 그게 이제 여러 사람한테 알려지게 됐는데, 그때는 74년도 이럴 때는 이게 굉장히 신문에 실린 역사 칼럼이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왜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서만 온조백제가 있었다 이렇게 배웠는데 일본으로 간 비류백제, 일본의 국가기원이 된 비류백제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이론상의 문제가 뭐였냐면 두 개의 백제설을 주장했습니다. 두 개의 백제설이라는 것은 한강을 중심으로 한 온족의 그 한성백제가 있고 공주를 중심으로 한 비륙의 백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광개토대왕 때 이 공주 웅진에 있었던 그 비륙의 그 당시에 마지막 왕이 응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쳐가지고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야마토 외를 세우겠다, 이렇게 아주 단순한 그런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된 거는 백제가 일본으로 가게 돼서 고대국가의 기원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야마토 외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가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계속 이제 한 40여 년간 이거 계속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두 개의 백제설은 아니고, 왜? 두 개의 백제설이 있으려면은 온조백제의 왕력과 비류백제의 왕력이 각각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왕이 응신이었다,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책에도 썼지만, 한 개의 백제 내에 온조계와 비류계의 왕력이 혼재해서 섞여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는데, 아무튼 두 개의 백제가 아니라 한 개의 백제 내에 온족의 비륙의 양대 세력이 치열하게 왕권 다툼을 하면서 서로 왕위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먼저 기초적인 얘기를 먼저 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MBC 주몽을 보면 소선호라는 여자가 나오죠. 그 소선호의 전 남편이 거기 족장이었던,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끼태로 읽어서 우태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위입니다. 이로 읽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쳐지면 위가 돼서 1번이 위족이죠. 예. 그래서 그 우위와 소선호 사이에 난 아들이 비류고, 또 고추모, 우리가 보통 고주몽이라는데 주몽은 활을 잘 쏜다는 호고, 고추모가 이제 내려와서 소선호하고 결합해서 난 아들을 온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동모이제, 어머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른 형제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사기를 보면은 동복아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동복아우. 그래서 소선호가 이제 외부에서 온 고추모를 도와서 고구려를 건국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BC 37년에 이제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역사를 연구하면은 일본이 120년, 그러니까 이주갑이라고 그러죠. 이주갑 60년 곱하기 2니까 120년이죠. 이주갑 인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120년을 낮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구려의 건국 기념은 BC
우리가 37년인데 여기다가 120년을 더해가지고 BC 157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고구려를 건국했을 때 그 동부여에서 헤어졌던 예부인과 유리가 그 아들인 유리가 방문을 합니다. 그 군사를 거느리고. 그러니까 이 고주몽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태까지는 소선호의 눈치 아래 고구려를 이제 다스린다고 그랬지만 항상 이렇게 자기의 실제적인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예부인과 유리 아들이 찾아오니까 이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선호와 비류 온조 형제를 내치고 이 나중에 온 그 예부인을 본부인으로 하고 유리를 태자로 책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주몽왕후 유리태자, 그 다음에 소선호와 비류 온조 간에 권력의 갈등이 생겼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고주몽이 60세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아까 유리태자가 유리왕으로 고구려 2대 왕으로 등극을 하니까 이 소선호 세력이 자기들을 이제 칠까봐 남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능화에 그 금주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바레만 쪽에 이렇게 쪽 위쪽에 보면은 그 금주 지역에서 초기의 나라인 어라라고 하는 국명으로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 고주몽의 아들이었던 온조가 또 십제로 분리해서 나갑니다. 저는 이제 따로 떨어져서 독립해 나가겠다.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 고주몽이 싸우다가 죽었고 자기도 여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제라는 말이 여러분 있습니다. 온조가 십제로 분리해서 나가니까 소선호가 화가 났어요. 그 자기가 키워줬던 고주몽이 배신을 하고 또 그 아들인 온조마저 떨어져 나가니까 그 삼국사기에는 이제 그 은유적으로 위례성을 치게 됩니다. 남장하란 여인과 호랑이 5마리가 공격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소선호가 죽습니다. 그래서 소선호가 죽어가지고 이때부터 비류계하고 온조계가 이제 갈등이 심화되는 겁니다. 소선호가 죽는 바람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아까 내가 모두에서 얘기했지만 백제의 왕력은 이렇게 처음 초기부터 온조계하고 비류계가 서로 정권 다툼으로 해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그 비극적인 출발을 하게 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한 개의 백제국 내에 온조계 비류계 양대 세력이 혼재해서 있었다. 이것이 중요한 우리가 이제 아까 초창기에 2개의 백제설에서 더 진위를 보여야 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왕권 다툼을 했는데 4세기 초에 그 왕권 다툼이 우리가 대충 앞부분만 보면은 온조, 다루, 기루까지 온조인데 4대 계루왕 때 정권 변동이 있었고요. 비류계로. 그 다음에 초고 구수왕 때는 다시 온조계로 초고 구수 사반까지는 다시 온조계로 갔다가 8대 고이왕 때 다시 비류계가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고이, 책계, 분소까지는 이제 비류계로 내려왔는데 이때부터 이제 더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무슨 세기냐? 그 4세기 초에 제10대가 지금 얘기한 대로 분소왕이에요. 분소왕. 그 다음에 제11대가 비류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은 나중에 12대 계왕이 되고요. 이는 제13대 근초고왕이 됩니다. 자, 알다시피 여기는 비류계예요. 네? 비류계고 여기는 온조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보면은 10대 분서왕에서 정권이 바뀌어서 11대 비류왕, 다시 12대 개왕이 됐다가 또 정권이 바뀌어서 13대 근초왕이 됐는데, 이걸 잠깐 설명하면 그 분서왕이 낙랑군을 쳤는데 낙랑 그 사신이 와서 그걸 설명하는 척 하다가 분서왕을 자객으로 변해서 시해합니다. 근데 그때 그 아들인 개왕이 한 10살 남짓했어요. 뭐 9살 정도. 뭐. 그러니까 어려서 주기를 못해서 그 6대 구수왕의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비류왕이 그 해시 세력이 원래 이제 이 사람은 그 권력에서 밀려가지고 그 평민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다시 11대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40년간 통치를 해요. 80세에 즉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개왕도 이제 뭐 50대가 다 됐죠. 또 그 둘째 아들 근초고왕도 40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왕의 경우에는 분서왕의 자기가 아들이니까 원래는 자기가 즉위를 해야 되는데 왕이 찬탈을 했다, 이가 비류왕이. 그래서 개왕이 됐는데 근초고왕도 야, 우리 아버지가 비류왕인데 내가 왕이 돼야지 왜 네가 왕이 되냐. 그래서 여기서 그 346년에 정변이 일어납니다. 그 온족의 근초고왕이 개왕을 시해합니다. 그래서 그 온족애가 여기서 요소백제 정권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 근초고왕, 이 개왕의 아들이 진정이 있었고요. 그 아들이 일본의 고대 국가 야마토웨를 세운 응신입니다. 그리고 근초고왕의 아들은 근구수 왕이고, 그 다음이 침류왕,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 사람, 그 다음이 아신왕이 됩니다. 아신왕. 요 계열들이 이렇게는 온족애고, 이쪽으로 이제 진정서부터 응신이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외열도에서 활약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근초고왕이 개왕을 죽여서 미안한지 그 첫째 딸, 개왕의 장녀를 왕으로 세우고요, 자기가.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진정을 초기에 이 근초고왕이 조종자평으로 세웁니다. 지금 말하면 검찰총장 좀 되는데. 그런데 그 진정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 밑에서 장관 노릇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 끝에 2년 뒤에 348년, 그러니까 346년에 시해됐고, 이 사람이 요소백제에서 한반도 남부로 도피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요게 우리나라에서는 요소백제를 안정을 안 하고 연구가 안 됐기 때문에 자꾸 한반도 내에서만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소백제에서 그 비류계 세력들이 그 온족애하고의 왕권 다툼에서 져서 그 개왕의 후손되는 아들 되는 진정 세력이 한반도 남부로 내려와서 그 가야 지방을 정벌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임나가라라고 합니다. 임나가라는 이게 국가, 영토 개념입니다. 영토 개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임나일본부, 뭐 임나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임나일본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임나가라국에 대한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나가라는 국가 영토 개념이고, 지금 임나일본부라는 거는 이 부가 부서할 때 부자 아닙니까? 정부할 때 부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감독, 관청 같은 겁니다. 어떤 정부 부서예요. 정부 부서. 예? 정부 부서와 같은 성격이고, 임나가라는 거는 그 비류계가 한반도 남부에 세운 또 다른 백제국의 이름이 임나가라였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임나가라가 7국이 있었다고 하는데,
경북의 경북 고령이 임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합천이 다라.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만이 알라. 그 다음에 그 우측에 김해가 남가라. 그 다음에 그 위에 창녕이 비시국이라고 해서 비시국. 그 다음에 그 위에 경산이 녹국. 그 다음에 그 위에 동대구가 탁순국 이렇게 해서 임나가라 7국으로 형성됐는데 제일 먼저 정착한 데가 경북 고령입니다. 그 경북 고령에 가면 그 지산동고분 그 왼 옆으로 가야대학 뒷산에 그 고촌원 파크라고 뭐 일본인들이 와서 얘기했는데 자관 거기에 뒤가 그 우두령입니다. 우두령. 소머리산인데 그 우두령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그 지역에서 와서 이 땅을 준 거에 대해서 아마 그 제사를 지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0년경에는 이제 그 옆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임나가라 7국이 처음에 임나로 왔다가 그 7국을 다 완성하는 게 350년이고 또 355년에는 이 진정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이제 일본서계에 나오는 건데 그 외월도 쪽을 정벌하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355년경에는 이제 350년경에 임나가라국이 성립이 됐고 355년에는 그 시마네현 지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그 추릉국이 있습니다. 추릉국 이즈모라고 그러죠. 이즈모. 이 추릉국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위로 가면은 후쿠이갱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월전국 해가지고 에치젠이라고 합니다. 에치젠. 거기까지 이렇게 정벌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 온조계에서 떨어져 나와서 비류계가 그 근초공항한테 대항하고 항거하겠다는 뜻입니다. 온조계 백제에 항거해서 그 비류계 왕국을 백제 왕국을 새로 세웠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그 근초공항이 여기를 쳐라. 예? 여기를 쳐라. 그래가지고 그 367년에 오는데 그 전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를 무슨 근거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럴 수가 있어서 제가 근거를 얘기를 먼저 하면은 그 정약용이 쓴 아방강력고라는 그 역사 지리서가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은 경북고령이 임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임나고를 보면은 그 다음에 임나가라 지역의 고분, 예를 들면 뭐 대성동고분이라든가 고령의 지산동고분, 하만의 뭐 마리산 고분이나 이런 데를 다 돌아다녀 보면 그 고분의 매장 형태가 부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경민족의 식이 아니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순장이나 후장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장이라는 거는 저번에 얘기했죠? 왕이 죽으면 그 신하나 그 시녀들을 다 함께 매장을 하는 거예요. 후장이라는 건 왕이 좋아했던 그 칼이나 무슨 이런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 뭐 금관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묻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유물은 북방 기마민족 부여식 그 유물인 마구류라든가 그리고 백제식 그 환두대도. 여러분 환두대도는 여러 번 얘기해서 알겠죠? 이렇게 D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고리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용무늬 내지는 봉황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공주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이 무령왕릉에서 나온 환두대도를 하는데 이건 아주 봉황무늬로 아주 국보급의 아주 명검입니다. 고리자루칼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경대학교의 그 유명한 그 일제 때 유명한 교수였던 에가미 나미오라는 교수는
그 대성동고분을 직접 와가지고 거의 유물이나 무슨 마구리 이런 걸 보고 이거는 일본으로 간 그 백제 세력이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고 북방 기마민족설을 내세웠습니다. 교묘하게 북방 기마민족 하면 꼭 백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중요한 신찬 성시록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그 일본의 그 천황가의 성씨를 얘기하는데 그때 가장 그 윗사람이 대원진인이다. 대원진인. 진짜가 이게 뭡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개왕의 아들이 진정이랬죠. 그리고 이 진정이 외열도에 최초로 진출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진짜예요. 참 진짜를. 이 진정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아까 일본의 야마토 외에 제15대 천황으로 나오면서 실질적인 야마토와를 건국했던 사람의 아버지가 진씨니까 진정도 진씨가 아니겠어요? 이 응신도. 그래서 여기에 그 대원진이라는 게 마이토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저 진정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는. 자, 이런 근거로서 지금 한반도에 지금 임나가라의 존재, 임나가라가 그리고 일본으로 가게 됐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한자로 임나를 써보면은 이 임나는 이미 계신 땅입니다. 왜 이미 계신 땅이냐? 보세요. 이제 일본에 한반도 남부에 있다가 일본으로 쫓겨갔으니까 그 쫓겨간 사람은 현재 일본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가 온 고향, 본향이 한반도 남부의 임나였기 때문에 거기시 이미 계신 땅,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이름만 봐도 왜 임나라는 게 있냐. 그래서 이제 임나일본부가 여기서 이제 조금씩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근구수 태자가 이제 임나가라를 정벌하는데 367년에 근초공왕이 보니까 여기 한반도 남부에 무슨 조그만 나라를 세웠다고 그러는데 이 한거하고 대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인 근구수 태자를 보내서 제일 먼저 임나가라를 치게 합니다. 임나가라를 치니까 그 당시에 진정이라는 사람이 근구수 백제 세력에 때는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온조계가 근초공왕과 근구수 태자라고 하는 투톱제다가 막강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고구려 고구공왕도 물리치고 또 근구수 태자는 14대 왕이 돼서 후영과 동진을 물리치고 대륙백제를 완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소백제에서 산동만도를 거쳐서 양자강 좌안까지 이르는 거대한 대륙백제 왕국을 건설한 사람이 이때입니다. 근데 이 근구수 태자가 367년에 임나가라를 치니까 이 진정이 항복을 합니다. 진정이 항복을 하고 앞으로 이제 온조계에 조공도 바치고 말을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마 개척했던 외열도로 도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비류계가 외열도로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본의 기원은 요소백제 중국 대륙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왕권 쟁투에서 진 세력들이 한반도로 남하에서 임나가라국이 한 20년간 짧게 존속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일본으로 가서 이제 일본의 고대 국가를 세우게 되는 세력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추릉국이 있었죠. 여기 추릉국. 여기가 시마네현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를 안 했네. 시마네현. 독도를 자기 땅으로 하는 데가
그 동해 바로 건너면 그 포항에서 바로 건너면 그 마주보고 있는 데가 그 시마네현입니다. 이 추릉국 쪽으로 368년에 일본 서기를 보면은 이 군구수가 일본에서는 구테이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주류, 막고 이런 사람들과 장군들과 함께 여기 추릉국을 칩니다. 그런데 진정은 그때 없었고 여기를 지키는 게 그 신공황후라고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그 의문에 쌓여 있는데 진정에 그 아까 그 손인 누이가 그 장녀가 있다고 그랬죠. 개왕의 장녀. 그 어떤 그 근초고왕에 나중에 그 왕비로 들어갔던 사람인데 일본에서는 이제 신공황후고 이게 또 신대기 일본서기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 신들의 이야기 설화 같은 데에서는 천조대신으로 나옵니다. 그 고초는 다카마가하라를 그 이렇게 신녀로서 지배한 천조대신이 이제 이것이 일본의 건국 여신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늘에 있었던 신얘기고 땅에 내려오면 신공황후로 이제 이렇게 둔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응신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진정의 아들인지 지키고 있었는데 여기서 항복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온족의 구조나 이런 사람은 천신족이다. 네? 천신족이고 자기네 신공황후 응신은 국신족이다. 이 천신이 한 수 위의 개념이죠. 자기네들은 이 땅을 지키는 국신이고 여기는 하늘의 신 천신이다. 이런 것이 이제 뭐냐면 그렇게 받들겠습니다 하는 것은 항복했다는 의미예요. 예.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까지 다 항복을 했는데 이 비륙에는 절대 뭐 처음에 항복할 때는 뭐 말도 잘 듣겠습니다. 조공도 바치겠습니다. 막 이러는데 그 다음에 가고 나면은 깜깜무소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69년에 그 근초고왕이 저번에 우리가 그 얘기했죠. 1월에 우리 한일고대에서 얘기했죠. 그 지금 항복한 비륙의 세력들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통치를 해야 돼. 그래서 외후왕을 파견합니다. 그게 이제 그 칠지도라고 그랬죠. 칠지도라는 거는 여러 가지 해석을 못하고 있는데 백제 근초고왕이 제작하라 해서 근구수가 제작을 해서 그 왕세자인 문해숭례라고 나옵니다. 그 일본 서기에 나오는 건데 다케우치노 스쿠네라고 나오는데 이 숭례라는 거는 그 상장군 이런 뜻입니다. 상장군.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장군. 이 문해숭례는 이제 그 근구수 그 왕의 그 뭐 양아들쯤 돼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출생의 비결은 일본 서기 그 신대기를 보면은 그 출생이 그 천조대신하고 그 아까 그 땅으로 내려오는 게 소자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근친상간을 해서 천수일명을 낳았다 그러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신대기에서는 천조대신이 인대기에서는 신공황후가 되는 것 같이 이 두 사람 천수일명이 인대기에서는 문해숭례가 됩니다. 그럼 이 문해숭례라는 거는 그 정체가 뭐냐면 진정이 아마도 그 이제 쫓겨나서 그 이제 그 한반도로 올 때 자기가 이거 그 결혼도 못하고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씨앗이 필요하잖아요. 결혼도 안 한 상태니까. 그래서 아마 그 자기 누이한테 그 해서 그 근친상간으로 아마 애를 낳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해숭례의 그 아버지가 생부가 바로 진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일본석 이런 거, 신대기 이런 것들을 다 결합을 해서 유추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의 숭례가 그 진정의 핏줄도 섞였고 또 양아들로 금구수 태자한테 백제계에서 키워줬기 때문에 왜 여기는 임신만 시키고 키우질 않고 외월도로 도망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백제 왕실에서 키워진 겁니다 문의 숭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외후왕으로 선정한 겁니다 이 왕세자로. 그래서 이 문의 숭례가 칠지도를 가지고 외월도를 지배하러 가죠 1월에.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자기 생부인 진정을 만나는 겁니다. 왜? 이제 처음에는 몰랐죠. 이제 외후왕으로 갔는데 뭐 거기서 뭐 축하 잔치도 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새로 백제에서 왔으니까. 그러다 얘기하다 보니까 아 내가 너 그 요소 백제에서 임신시키고 낳는 것도 못 보고 그냥 온 그 자기 아버지가 진정이라는 걸 문의 숭례가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야, 나는 원래가 요소 백제에서 개왕 다음에 내가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를 근초고왕이 죽이고 내가 할 수 없이 그래서 한반도로 와서 또 나라를 세웠는데 거기도 또 금구수 태자에서 정벌당해서 지금 여기까지 쫓겨온 지경이다. 그러니 우리 임나가라 칠국을 다시 수복하러 도와주지 않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숭례가 여기서 설득을 당합니다. 자기 친아버지도 생부도 만났고 또 그 진정이 억울하게 지금 영토를 뺏겼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요거 1월인데 거의 369년 3월에 이 외후왕으로 갔던 문의 숭례하고 그 다음에 진정과 응신 이 비륙의 세력하고 문의 숭례가 서로 연합군이 돼가지고 오히려 한반도 남부로 임나가라 국을 수복하러 수복전을 펼칩니다. 예? 그러니까 문의 숭례는 배신을 한 거죠 근초고왕을. 그래서 왔는데 처음에는 이기는 듯 했어요. 그랬는데 백제에는 침유태자가 있었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금구수 왕 밑에 침유태자가 있는데 그걸 일본에서는 목라근자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목라근자, 모쿠라곤시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오고 또 뒤늦게 근초고왕과 금구수 왕이 이제서부터는 근초고 대왕, 그 다음에 금구수 왕, 그 다음에 침유태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요소백제에서 이제 뒤늦게 근초고왕하고 금구수 왕이 군사를 이끌고 임나가라 지역으로 오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반발 세력, 여기에 연합군 세력이 항복을 또 하게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근초고왕이 이제 여러 가지 거기서 이 비륙의 세력한테 정식으로 항복 선언과 충성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의 숭례는 일단 배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구수의 친아들이었던 침유태자가 또 천웅장언으로 나오기도 해요. 약간 일본은 뭐 말이 자꾸 이름이 바뀌니까 그거를 잘 추정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 반석 같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이 이제 문의 숭례는 경질됐어요. 형칠지도를 가지고 갔는데 배신했잖아요. 이 사람이 앞으로 제7지도를 가지고 일본을
외후왕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천웅장군이라고 나오는 침유태자가 그 근초고왕한테 선언을 하는, 충성맹세를 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세력들이 이제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제 외열도의 출흥국도 뺏겼으니까 큐슈로 도망갑니다. 큐슈. 큐슈에 어디냐면 큐슈의 제일 동남부에 있는 게 일양국이라고 있습니다. 일양국. 일본말은 휴가라고 그러는데 지금의 거기가 미야자키현이죠. 미야자키현. 여기 가면 백제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를 가서 다시 일양국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비르백제국을 두 번째로 세웁니다. 이게 이제 아까 지금 369년입니다. 도망가서. 아까 355년에 출흥국을 세웠고 또 369년에 일양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야마토 외라는 일본 고대 국가 생기기 전에 진정이라는 사람이 먼저 외열도를 개척하는데 그게 두 개가 시마네현의 출흥국 이즈모하고 큐슈 미야자키현의 일양국 휴가라는 두 개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이게 출운 일양국이 최초로 백제인들이 개척한 진정이 개척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또 이제 근초고왕이 가만 놔두지 않겠죠. 근초고왕도 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70년에 369년에 일양국에서 390년에 요번에는 근구수 왕하고 침유태자 이 사람이 외열도를 치러 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오사카 쪽으로 갔는데 없어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큐슈 쪽으로 일양국 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미야자키가 있는데 되게 웅수, 고천수봉 이런 데가 있었던 데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응시는 그 옆에 가고시마 있는데 나중에 여기가 사스마 번이 되죠. 번일 때는 그쪽으로 가서 있는데 거기를 치러 가는 겁니다. 그걸 치러 가니까 진정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가지고 지금의 큐슈의 서북부에 있는 후쿠오카. 옛날에는 여기에 삼정현이라고 있었는데 그 후쿠오카로 가서 싸우려고 이제 마지막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진정하고 근구수 왕이 서로 싸우는데 여기서 진정이 죽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사람이죠. 개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다시 한반도로 왔다가 다시 출흥국도 개발하고 또 일양국으로 갔는데 일양국에서 또 쫓겨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근구수는 승리 선언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큐슈 지역을 백제 영토, 백제령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이 사건을 저번에 내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 바로 왕인박사 파견 사건이라고 그랬죠, 제가. 예? 왕인박사는 천잠을 간 게 아닙니다. 이게 왕인박사가 완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왕의 자격으로 간 겁니다. 왕인박사가 파견을 한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내가 이미 했으니까 또 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큐슈가 백제 영토였다. 370년 이후서부터 371년서부터는 백제령에 편입했고, 그리고 그 아들인 아까 문해숭리하고 응시는 살아있죠. 그 항복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 세력들이 기내라는 건 뭡니까? 오사카 나라입니다. 기내라고도 하고
근기라고 그래요. 그 낀기라고 그러는데 근기 지역으로 도망을 가죠. 그 일양국에서 이렇게 쭉 와서 와카야마를 거쳐서 그 오사카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다시 여태까지 얘기한 거를 정리하면은 그 요소 백제에서 다시 한반도 남부의 임나가르로 갔다가 다시 외월도로 도망갔다가 거기를 또 큐슈, 마지막에는 큐슈로 도망갔는데 거기도 정벌되니까 다시 그 중부 지역인 기네 지역, 그러니까 오사카 나라 지역으로 가서 거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야마토웨가 또는 다른 말로는 나라백제 망명정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1099년에 우리 그 세계사를 보면은 그 프랑스의 노르망디의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컨커러 윌리엄, 정복자 윌리엄으로 세계사가 나오는데 그 영국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영국을 정벌해 가지고 거기에 상위 그 정치적 상위 세력들이 프렌치 계통의 그 프랑스 이민온 왕족이고, 그리고 그 평민들이 이제 그 잉글리시로 영국민이 돼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나중에 영불전쟁이 100년 동안 일어나요. 그 뭐 짠다르크 뭐 이런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불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서로 자기네 나라의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 나라의 그 정체성이. 그러다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조선은 프랑스에서 건너왔는지 모르지만 두 나라가 서로 다른 나라가 돼서 싸우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백제하고 왜도 이런 관계로 시작됐는데, 이제 나중에 서로 이제 그 갈등이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본국이 망하게 되니까 그 왜가 일본으로 변신을 하면서 새로운 나라로 지금 막 변신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갔었던 그 백제 왕족이나 유민들이 지금은 일본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거를 자기네 일본사로 편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반도에서 외루 관계 아니라 외열도에서 한반도로 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한반도에서 온 걸 감추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그 역사 서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온조계 비류계의 그 위치, 그리고 그 당시에 국력, 군사력,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지. 나중에 그 최재석 교수라고 그 고려대 교수는 그 일본 고대사의 진실이라는 책을 보면은 9세기까지 거의 그 중국까지 갈 수 있는 탄탄한 배를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군선을. 예를 들면 그 옌린이라고 하는 그 교토의 어떤 그러면 또 낮춰보니까 그 승려라고 합시다. 승려. 이 사람이 당나라로 이제 공부하러 가는데 자체네 배로 갈 수가 없어서 신라 장보고 상선을 타고 거쳐서 그 당나라 산동반도 그 신라소 그 장보고가 있는 데로 갔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게 838년 정도 되는데 9세기경에도 배가 없어서 그러는데 4세기, 6세기 때 어떻게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느냐. 뭐 백제인들이 간 사람이 갖고 온 거는 모르겠지만 자체 내에서 그 군선을 만들 힘도 없었다. 이런 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그 당시에 백제하고 외에 그 군사력이라든가 그 당시에 국력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 볼 때는 일본이 한반도로 올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